장터의 저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속임수로 쌓아올린 부는 무너졌습니다. 정직상회의 간판은 내려졌지만 김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언제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김도연과 윤설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산길을 오래 걸어온 터라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저녁 연기가 몇몇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무겁게 울리는 상여 소리였고 그 소리는 산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날이 장례 행렬입니다. 윤설의 말에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저편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상여는 4명의 상두꾼에 의해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느리게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연은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는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였고 윤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여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상두꾼들의 어깨가 너무 가뿐했고 관이 흔들릴 때마다 가볍게 출렁거렸습니다. 보통 성인 시신이 든 관은 무겁기 마련인데 저 관은 달랐습니다. 마치 빈 상자를 나르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윤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연날이 저관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여가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상주들이 걸어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와 젊은 여인이 걷고 있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 불안이 더 짙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두 사람은 조용히 행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따라오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상여는 마을 뒤편 산기슭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작은 묘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판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상두꾼들이 관을 내려놓자 노파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젊은 여인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하관하겠습니다. 상두꾼들이 관을 들어 올렸는데 김도연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관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관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자 노파가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어미를 두고 어찌 먼저 가느냐. 마을 사람들이 흙을 한 삽씩 떠서 관 위에 뿌렸고 점점 관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설이 작게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관 속에 시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들은 왜 장례를 치르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노파와 젊은 여인은 관이 묻힌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설,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밤새도록 남아 계실 겁니까? 예,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묘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인기척이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파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무덤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파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젊은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빈관을 묻는 것은 입 다물어라. 이미 저질러진 일이다. 노파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어미가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준서, 그 이름을 김도연은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김도연이 움직였습니다. 윤설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어디 가십니까? 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요? 밤중에 무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도연은 묘토로 다가갔고 새로 덮인 흙은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정말 무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묘를 파는 것은 중죄입니다. 발각되면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삽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때로 예를 어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윤설, 망을 봐주십시오. 예, 나리. 윤설은 주위를 살피며 나무 뒤에 섰습니다. 김도연은 삽을 들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에 박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옷은 점점 흙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팠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이 움직임을 멈췄고 삽을 든 채 몸을 굳혔습니다. 도연나리? 윤설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개는 계속 짖었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의 손이 삽 손잡이를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개 짖는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개를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릅시다. 김도연은 다시 삽을 들었고 이번에는 더욱 빠르게 흙을 파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옷은 완전히 젖었고 손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물집이 터진 것이었고 손바닥은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윤설, 이리 오십시오. 두 사람은 관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관 뚜껑이 드러나자 김도연이 관 뚜껑을 열려고 했으나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삽 끝으로 못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삽이 미끄러져 손을 다칠 뻔했지만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계속 작업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못이 빠져나왔고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큰 돌덩이와 헝겊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넣은 것들이었고 촛불빛에 비친 그 모습은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도연나리, 정말 비어 있습니다.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준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도연은 관을 다시 덮었고 흙을 재빨리 덮어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김도연은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김도연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담뱃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이라 합니다. 어제 장례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고 담뱃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례요? 그게 무슨... 박준서의 장례 말입니다. 이장이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름을... 김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을 자네가 무덤을 파헤쳤단 말이오? 예, 미쳤소. 그것은 중죄요. 자네는 지금... 박준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장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 죽었소. 어미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 모두 장례를 치렀는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돌과 헝겊만 있었습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모두 속은 겁니까? 어미가 마을 전체를 속인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박준서는 정말 살아있단 말이오. 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루, 저는 정말 죽은 줄 알았소. 박준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십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장례를 치른 겁니까? 그 아이가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요. 이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박준서는 양반 행세를 했소. 가짜 양반이었소. 우리 마을 양반댁 딸과 혼인을 약속했지요. 혼담이라면 예, 혼수도 준비되었고 날짜까지 잡혔지요. 그런데 혼례 사흘 전 박준서가 혼수 재물을 챙겨 달아났소. 비단 금은보와 폐물 모두 가지고 사라졌지요. 그럼 양반 신분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소. 천민 출신이었소. 족보도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지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무엇입니까? 이 마을만이 아니었소. 박준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을 썼소. 적어도 3곳 이상이었소. 세 곳이라면 예, 강씨 가문, 이씨 가문, 최씨 가문 3곳의 양반댁을 속였소. 모두 같은 방법이었소. 양반 행세를 하고 혼인을 약속하고 혼수를 챙겨 달아난 것이지요. 피해를 입은 가문들이 모두 분노했소. 신분사칭의 사기죄까지 죄목이 무거웠소. 박준서가 잡히면 중벌을 받을 게 분명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소. 어미가 모든 걸 꾸민 것 같소. 우리 모두를 속이고 아들을 살린 것이요. 이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소. 관도 열어보지 않았고 어미가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못했소. 어미의 눈물이 진짜였기 때문이요. 김도연은 침묵했습니다. 피해당한 가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한나절 거리에 이씨 가문이 있고 남쪽으로 이틀 거리에 최씨 가문이 있어. 그리고 이 마을에는 강씨 가문이요. 그 가문들을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시오. 그들도 알 권리가 있어. 김도연은 강씨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현이라 합니다. 강 어르신을 뵙고자 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박준서에 관한 일입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한참 후 하인이 돌아왔고 김도연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 아래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준서에 관한 일이라 하셨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자는 이미 죽었소. 어제 장례까지 치렀는데 무슨 일로? 아닙니다. 박준서는 살아 있습니다. 강필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자네를 보낸 것이오? 대체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시오. 강필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오. 이 집안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소. 듣지 못했소? 김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관 속에는 돌과 헝겊만 있었습니다. 강필운이 벽에 기댔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자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오? 어떻게 그럴 수가? 예, 살아 있습니다. 강필운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걸
관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상여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의심했고 그래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자네는 대체 누구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강필운이 긴 한숨을 내쉬었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서는 그자는 우리 집안을 속였소. 양반 행세를 하며 내 딸과 혼인을 약속했죠. 혼수도 준비했고 길일도 잡았어. 그런데 혼례 사흘 전 달아났습니까? 어떻게 알았소? 이장에게 들었습니다. 강필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달아났어. 비단, 금은보화, 폐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들까지 모두. 그리고 알고 보니 양반이 아니었소. 천민이었어.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가문의 수치였소. 천민에게 속았다는 것이, 딸을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는 것이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소.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 우리만이 아니었소. 이 씨가문, 최 씨가문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소. 그리고 모두 침묵했소. 감사합니다. 반드시 박준서를 찾아내겠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이 강씨 가문을 나섰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다른 마을도 찾아가시겠습니까? 예, 모든 피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동쪽 마을의 이씨 가문과 남쪽 마을의 최씨 가문도 찾아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박준서가 양반 행세를 하며 혼인을 약속했고 혼수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문의 피해를 합치면 적지 않은 재물이었습니다. 비단, 금은보화, 폐물. 그것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박준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닭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르던 그 노파였고 손에는 바느질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가가자 노파가 고개를 들었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느질감이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오셨군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마루 앞에 섰습니다. 박준서를 찾고 있습니다. 노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도 묻었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자꾸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십니까? 왜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이러십니까?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노파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무슨... 밤에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관 속에는 돌과 헝겊만 있었습니다. 노파가 뒤로 비틀거렸고 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걸...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여러 가문을 속였습니다. 신분을 사칭하고 혼수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노파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입니다. 한양이라면 제 아들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서대문 안 큰 골목에 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노파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미로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속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도청에 알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제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도연은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즉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한양 서대문 안 골목 작은 방 하나에 박준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어두웠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조용히 집을 포위했습니다. 박준서, 나오시오. 문이 열렸고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옷차림은 말끔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청 관리들을 보자 그 자신감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는 양반이요. 목소리는 크게 나왔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족보는 가짜요. 천민 출신이요. 박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오? 나는 명문가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여러 가문을 속였소. 신분을 사칭하고 혼수를 챙겨 달아났소. 강씨, 이씨, 최씨 가문 모두 자네의 피해자요. 박준서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그를 끌고 나왔고 그때 한 노파가 골목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박준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박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네 잘못이다. 어머니, 저는 내가 양반이고 싶었다는 것 어미는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박준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빈 관이 묻혔던 무덤은 다시 파헤쳐졌고 관 속의 돌과 헝겊이 꺼내졌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설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그 양반 댁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치는 겪겠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박준서는요? 신분 사칭의 사기죄까지 중벌을 받을 것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빈 무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빈 공간 속에는 거짓과 수치와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설 떠납시다. 예, 나리.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걷자 김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날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신분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박준서는 신분을 속였고 양반 댁들은 신분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신분이란 벽이 모두를 가두었지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에는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빈 관의 장례는 끝났습니다. 신분이라는 거짓이 낳은 비극이었고 그 거짓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빈 관은 땅에 묻혔지만 신분이라는 거짓은 여전히 조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어느 장터 마을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 나타나고 그 그림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직감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림자 속에 감춰진 비밀. 그것을 밝히기 위해 김도연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